하이라이트 질문. 공인회계사 인공지능의 대체가 될까요? 자, 요새 이 챗 GPT에 대한 말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한 15개를 뽑아봤는데, 이 챗 GPT가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저도 되게 기대되는데 약간 두려움도 있고, 하여튼 하나하나 보시면서 과연 이 챗GPT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봐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질문,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요새 이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사는 기업, 단체, 개인 등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1번 재무제표 작성, 재무상태 비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하여 재무상태를 파악. 2번 세무상담 및 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것. 3번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4번 재무 분석 및 예산 수립. 5번 회계감사, 회사의 재무정보와 관련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6번 내부통제감사, 이것도 맞고, 고객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계사는 고객이 재무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하네요. 재무제표 작성, 그쵸? 이제 PA 업무를 하면은 그 결산대행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면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데, 이제 회계 감사를 하면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재무제표 이제 검토를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질문, 빅4 회계법인 초봉은 얼마예요? 자, 돈에 관심 많으시죠? 초봉 요새 얼마지? 얼마더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빅4 회계법에 새로 입사하는 신입회계사의 초봉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참고 자료이다. 초봉 외에도 보너스나 복리후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초봉 외에 총수익을 고려하여 직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괜찮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뭐 수치가 뭐 맞나요 이거? 아무튼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회계사는 왜 바쁜 직업인가요? 자, 바쁘다 회계사 하면 이제 좀 되게 바쁜 직업, 빡센 직업 이런 걸로 유명하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쵸? 뭐 감사뿐만 아니라 용역 같은 거 하시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회계사는 다양한 이유로 바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번 계절성 업무, 세무신고, 감사 등의 업무는 계절성이 강하므로 기한을 지키기 위해 일정이 쫓기는 경우가 많다. 좋은 답변이네. 2번 대용량 업무,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 매출과 지출이 많아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가 필요하다. 뭐 IT 관련된 얘기죠. 3번은 세부적인 규정과 법률과 세무 규정에는 복잡하고 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4번 강한 책임감, 감사, 세무신고 이런 거를 할 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 상당히 좀 퀄리티 있는 답변인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바쁜 직업으로 여겨지며 고객과 협력하여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질문은 좀 그냥 약간 막연한 질문인데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4가지 꼭지를 잡아서 답변하는, 저도 되게 분발해야겠다 라고 많이 느껴지는데요. 답변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퀄리티가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말수가 적은데 회계사 해도 괜찮을까요? 자, 좀 말수 적으신 분들, 일명 뭐 내가 좀 아싸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 회계사에 진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말수가 적다고 해서 회계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가 가져야 할 역량 중에 말보다는 분석적 사고나 논리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더 중요하며 이러한 능력들은 말수와는 별개일 것입니다. 얘 유저씨 컨텐츠 어디 해킹했나? 뭐 농담이고. 자, 회계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되게 강조하죠. 그리고 말수가 적더라도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뛰어나면서 이제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계사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되게 좋은 얘기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과 역량이 서로 보완되는 조직 문화를 갖춘 회계법인에서 일한다면 말수가 적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 이상이다. 챗 GPT에 진짜 지금 느끼는 건데 역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아직까지는 꽤 괜찮은 것 같다.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회계사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일반적인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다. 회계사의 하루는 그들이 일하는 회법의 규모, 업무 영역, 고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계사는 하루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1번 업무 준비, 하루 시작 전 담당 고객의 재무 상황과 업무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정리합니다. 2번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수행합니다. 3번 회의 및 협의, 4번 업무 검토,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고 오류를 찾아 수정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업무 보고, 고객 그리고 뭐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도 많죠. 회계법인 내부 회의에서 업무 상황과 성과를 보고하는 일도 있다. 생각을 읽는 듯한 느낌인데. 6번 개인 공부
이거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 뭐 용역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딜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영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될 테고, 감사 업무라면 이제 뭐 제대로 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뭐 감사 위험을 줄이면서 하는 게 주요 목표가 될 테고, 뭐 전반적으로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질문도. 다음 질문. 회계사 비지 시즌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비지 시즌 도대체 얼마나 빡센 거냐? 계절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회계사의 비지 시즌은 세금 신고 기간이 아닌 1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좀 헛소리인데. 비지 시즌은 거의 상당. 이번 세무 검토, 감사 준비. 비지 시즌인데 뭐 바쁜 시즌, BUSY 이거를 지금 의도를 했는데, 지금 비시즌, 시즌이 아닌 경우, 오프 시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써있네. 비지 시즌은 회계사한테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이지만, 이거를 지금 의도한 게 아닌데 얘가 지금 이제 비지를 못 알아먹은 거지.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해보자. 회계사 비지 시즌 업무 강도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알아먹겠지? 헛소리 안 되니까. only one message. 뭐 이렇게 또 팍팍 치니까 이게 또 안 먹네요. 과도한 어떤 사용을 이제 하지 말라는. 그래서 약간 기다렸다 하면, 자, 비시즌 일반적으로 연말에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3월 말까지죠. 법인세 신고 기한이 3월 말이니까. 물론 이제 일부 회사들에 따라서 약간 뭐 4월 초, 4월 중순 이때까지 좀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월 말까지라고 알려져 있죠. 많은 업무량과 강도가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많은 회계사들은 주말이나 연휴를 포함하여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기간 동안 일하는 회계사들은 매우 집중해야 하며 정확성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모든 회계사의 비지 시즌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건 뭐 뻔한 얘기고 조금 뭐 무난한 답변이네요. 이건 무난한 답변인 것 같아. 이 시즌. 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회계사 직업 정년은 언제인가요? 많이 물어보시죠. 이거 일반적으로는 60세 이상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65세, 그러나 일부 회법에서는 상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더 늘리기도 합니다. 뭐 연세 꽤 있으신 분들도 필드 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니어 파트너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에서는 조언, 멘토링 및 대학 강의 요약하면 대체로 60세 이상이다. 뭐 일부 회계사들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시니어 파트너나 고문으로 일할 수 있다. 회계사 뭐 전문 직업인의 정년이 어디 있어. 자, 또 물어보시는 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빅4 회계법인 입사 가능할까요? 20대 후반에 빅4 회법에 입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빅4 회계법은 대개 졸업 후 경력직 또는 인턴십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간 좀 미국예인 것 같은데, 몇몇 지원자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채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말 또는 다음 해 초에 채용 공고가 발표됩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약간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빅4 회법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이력서와 면접이 필요하다. 학점, 복수 전공, 해외 경험 같은 뭐 이런 경력과 역량을 보유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빅4 입사하기 전에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건 좀 우리나라와는 조금 맞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미국 기준인 것 같아요. 자, 또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것. 학벌이 별로 안 좋은데 빅4 회계법인 입사 가능할까요? 빅4 회법은 채용 시 학벌을 중요하게 고려하긴 하지만,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입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경쟁이 매우 높아지므로 추가적인 경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빅4 회법은 대개 상위권 대학교의 학생들을 주요 채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벌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학점이 낮거나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경력과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인턴십, 외국어 능력, 자격증, 대외활동, 프로젝트 경험 등의 추가 경력이 있을 때 채용에 유리하다. 빅4 회법에서는 인재 채용 전략의 변화로 학벌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학벌은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실력과 역량, 성장, 잠재력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학벌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학벌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해놓고 뭐 뒤에 가서는 학벌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뭐 중요하긴 하지만 실력과 역량, 성장, 잠재력 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것도 좀 약간 미국계인 것 같은데, 뭐 전반적으로 좀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학점이 낮거나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글쎄요,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분들 채용이 이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회계사가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영어 강조하는 경우 많죠. 영어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도대체 왜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GPT에 물어보니 1번 글로벌 업무 지원. 이제 글로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상 어떤 이점이 있다. 해외 기회, 뭐 해외 파견 얘기인 것 같은데, 해외 파견이나 아니면 뭐 출장 같은 거, 해외 딜 업무 같은 거 할 때 이제 해외 출장 같은 걸 많이 갈 수 있겠죠. 3번 자격증 취득. 이건 뭔 얘기야? 글로벌 자격증 시험은 영어로 시행된다. 뭐 AICPA 뭐 얘기인가? AICPA나 무슨 뭐지? 뭐 영국 회계사 ACCA인가? 뭐 이런 거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물론 유리하겠죠. 4번은 인터넷 자료 수집. 영어로 된 자료가 인터넷에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장점이 이렇게 많아. 5번 더 나은 경력 발전. 이제 뭐 나중에 이직할 때 아무래도 좋겠죠. 뭐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으로 갈 때는 해외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불리하죠. 보니까 이렇게 나름 나래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요약을 또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나 본데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뭐 1, 2, 3, 4, 5 얘기를 해주고 나름 이제 마지막에 요약을 좀 해주는, 친절하게 뭐 세 줄 요약 그런 느낌 비슷하게 이런 기능도 이 챗GPT에 있는 것 같아요. 빅4 회계법인 파트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거 질문 주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나는 빅4 회법 파트너가 목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도 뭔가 이제 약간 나래비를 세우는 느낌이죠.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1번 빅4 회법의 어떤 테크트리를 제시해주는,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쌓기. 이렇게 느려져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갑자기 버벅대지.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갖춰라. 아니 지금 잘 대답하다가 이 빅4 파트너 되기? 여기 이 질문에서 챗GPT 얘가 되게 버벅대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버벅대지? 난이도 있는 질문인가? 좀 복잡한 테크트리. 3번 고객관리 능력 갖추기. 상당히 중요하죠. 결국에는 고객한테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 되게 강조를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더십. 뭐야 이거. 5번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좀 뻔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버벅대지 갑자기?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넣어가지고 천천히 해라. 너무 질문을 막 이렇게 여러 개 넣으면은 갑자기 느려지나?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좀 좋겠어요. 이게 뭐 질문을 연달아서 막 넣으니까 얘가 이제 처리를 하긴 하는데 속도가 지금 현저히 줄어드는 듯한 느낌? 아무튼 6번은 네트워크 구축. 갑자기 멈췄어요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건 죽일게요. 이건 죽이고, 뭐 하여튼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빅펌 존버를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자, 존버, 빅4 존버를 위해서는 열정과 의지 아주 중요하죠. 네. 강한 열정과 결연한 의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일의 양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열정과 의지가 없다면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2번 인내심.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인내심이. 3번 학습 능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됩니다. 4번 팀워크. 대개 팀으로 일을 수행한다. 5번 유연성. 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 뭐 조율 능력 이런 거 있죠. 뭐 코디네이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적극성. 갑자기 이렇게 좋은 단어만 다 갖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래비가 이렇게 많아. 6번. 오케이, 6번까지 해서 끝났네. 5번 유연성, 6번 적극성. 뭐 상당히 뭐 괜찮은 답변이 나오네요. 존버를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회계사분들의 어떤 고전 떡밥이죠. 회계사가 커리어를 감사에서 딜 부서로 옮기는 것과 딜 부서에서 시작하는 것 중 뭐가 좋아요? 감사, 딜, 텍스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감사에서 많이들 시작을 하시지만 뭐 딜에서 시작하는 걸로 선호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커리어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뭐 좋은 답변, 뭐가 좋다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 둘 중에 감사에 시작해서 딜로 가는 것과 그냥 딜에서 시작해서 쭉 있는 것, 그중 개인의 뭐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르다. 감사 시작해서 커리어를 쌓는 것은 회사 재무 상태와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재무 보고서와 회계 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딜 부서로 옮길 경우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감사 업무는 다양한 기업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지금 취지인 것 같은데, 뭐 딜보다는 감사 업무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짧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반면에 딜부서에서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느리다. 이것도 뭐 질문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뭐 나름 장단점, 각각의 어떤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딜부서에서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또 멎어버려.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뭐야 이거. 스톱. 약간 좀 어려운 질문 같은 거는 약간 버벅이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를 막 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를 긁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회계사인데 때려치고 로스쿨 가는 것이 좋을까요? 회계사와 로스쿨은 서로 다른 직업과 분야입니다. 따라서 때려치고 로스쿨에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르다. 회계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나 세무 이슈를 다룰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높은 수준의 어떤 학업 성취와 대량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또 이제 나래비를 세우는 느낌인데,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학위가 필수적인, 뭐야 이거 뭐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로스쿨에서 취득한 지식과 기술이 현재의 직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하여간 뭐 이게 시너지가 있을 거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라 라는 뭐 취지인 것 같아요. 회계사인데 좀 안 맞고 난 이제 로스쿨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 공인회계사 인공지능의 대체가 될까요? 자, 가장 이제 요새 핫한 이슈인데 많은 분들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이 질문에 대해서 챗GPT는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자, 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자동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재무회계 업무 중 데이터 입력, 뭐 키인이라고 하죠. 분류, 일치 및 검증 등의 작업은 자동화되거나 로봇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보고서 작성, 세무상 문제 해결, 조직 전략 수립 등은 뭐 인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은 회계사 업무 일부를 대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인간의 전문적인 판단력과 지식을 보완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답변이 상당히 좋네요. 인간의 판단, 이 뭔가 옳고 그름, 뭐 이게 틀리냐 맞냐 라는 것을 AI, 인공지능이 판단해 줄 수는 없죠. 일부 이런 대체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좀 기계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냥 AI로 돌리고, 자, 전문적인 판단력과 지식, 뭐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인 즉슨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해야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더 잘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답변이네요.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한다든지 고객과의 입장 조율, 고객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은 또 AI,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의중, 마음 이런 걸 읽어내서 이런 것들을 또 보고서에 녹여내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어떤 읽어내고 그거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쭉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이 챗GPT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바꿔놓을지 기대가 되면서 또 우려도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